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는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폭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그 통화 녹취의 이제 전체 내용, 3분 좀 안 되는 내용이 공개가 됐고,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공개가 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윤곽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나. 네, 공천 개입.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때 썼던 제목을 정확하게 대입하면 그 징역 2년형보다는 훨씬 더 가중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이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윤곽이 드러난 게 아니라 다 드러났어요. 뭐 음성이 드러났으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누구 줘라 권선동, 윤한홍, 윤상현, 우리 상현이한테 다시 전화할게 했으면 뭐 이준석 전 대표만 당시에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음성이 그 조작은 아닐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도 우리가 뭐 헌재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 참 말이 많네. 이거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대입할 수준의 중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활동비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처벌받은 거지. 뭐 살생부 그때 막 한참 막 그랬잖아요. 그런 공천 개입보다는 좀 불법적인 여론조사 때문에 처벌받은 거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의 자백 수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만 한참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시점이. 이게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와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법적인 논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에, 대법 판결문에 당시 징역 2년 받았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정당의 공천 이런 과정에 개입해서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배척하고 또는 지위를 이용해 누구를 당선시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누구를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그것도 그냥 의견 개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라고 했잖아요.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복적으로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론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공천에 개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당선인 신분이 과연 공직자냐. 근데 과거 판례에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가요? 당선인 신분을 공직자로 본 게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는 사인인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정범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천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경제 공동체. 제3자 뇌물하고 범죄에 대한 공동 공천 정범으로. 공동체. 네. 그나저나 윤상현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 녹취를 보면 이제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그렇죠.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탄핵 심판정에서는 나는 그 당시에는 공관위원장 누군지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그랬거든요. 놀랍지도 않은 거짓말이죠.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당연히 그때 몰랐다고 하고, 근데 녹음에 딱 나오잖아요. 내가 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억력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때 대국민 뭐 기자간담회 했을 때 당시에 내가 고3 수험생보다 바빠서 김영선 공천에 관심 가질 수 없었어.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이미 전략 공천되어 있었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는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고생했다는 그 말 하려고 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그놈의 했었죠. 고생했단 말 정말 많이 하네요. 경력. 헌재에서도 저기 누구야 홍장훈 차장한테 고생했다, 곽정근 사령관도 고생했다. 뭐 그놈의 고생했단 말을 그 고상한 거짓말로 하는 거 거짓말이 소름 끼칠 정도예요. 거짓말인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까? 한마디로. 김영선 전 의원 건은 이렇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선이 된 인사 중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들으신 바 있나요? 누굽니까? 아니 뭐 제가 들었다기보다는 이게 두 번 있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두 개. 종로 최재형, 서초 조은희 두 분은 3월 9일 날 22년 3월 9일에 선거를 했고 김영선, 뭐 장동혁, 뭐 이인선 이런 분들은 6월 1일 지방선거랑 같이 재보궐을 했죠.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이제 손에 꼽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너무 많은 후보가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재보궐을 얘기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사람도 좀 과대망상증 환자라서 거의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 명태균 씨요? 예, 남상권 변호사가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몇 명한테 했대요. 그걸 좀 전달해 드리면 내가 지금 홍준표 또 이것도 이니셜 얘기하면 그러겠는데 홍준표 오세훈 시장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명이 대기 타석에 있다. 누구예요? 한 명은 여권 실세 K다. 또 한 명은 여권 중진 J다. 이 사람들 곧 이제 문제 생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남상권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상권 변호사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나 뭐 네. 며칠 안 돼서 실명이 공개되고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잘 하여튼 극복하시기 바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J는 예측이 가능한데 K는 워낙 많아서 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알려주세요. 다음 자. K 다음 자. 어? K 다음 자. JJ 아니 그나저나 근데 당시 이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유로워요. 뭐 자유로워요?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를 부탁을 직접 하고 받아보고 조작을 하고 또 뭐 돈을 주고 그런 흔적들은 없으니까 명태균 씨 건과 관련돼서 공천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뭐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근데 이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공천비리 의혹의 양대 축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대 축이라는 건 명태균 씨는 외곽 로비를 담당했고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 이제 당대표로서 당 내에서 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가 세 개의 축으로 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허약한 당대표였거든요. 그래서 공관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윤상현 등 윤석열 대통령 핵심들이었고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대표를 제끼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당대표는 그냥 거의 추인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사는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윤석 때문에 시점을 잘하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시점을 좀 봐야 돼요. 이 공천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친윤 핵심과 거리가 멀어졌느냐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그 시점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중간에는 물론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된 이후부터 윤 대통령 아주 초기까지는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돼서 투톱으로 갈 때도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아주 이상하진 않은 걸로. 그럼 뭐 본인들만이 알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상황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건 맞는데 시점이 그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직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준석 의원 얘기로는 일단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무 개입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당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무 개입은 있을 수가 없고 공천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좀 더 뭐 우격다짐 형태로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일단 이준석 의원은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겪어본 이준석 의원 입장 본다면 뭐 공천과 무슨 금품 비리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명태균 씨와 워낙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나눴던 카톡 내용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권력자, 중진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또는 명태균 씨의 부탁으로 누가 보기 법적인 건 차치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게 만약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정치인 이준석으로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저는 뭐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이거 하나는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금전거래 저도 뚜렷하게 당 대표가 무슨 공천하는데 금전거래를 뭐 하겠다. 저는 그거를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여론조사를 왜 명태균 씨하고 논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 녹취만 보면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명 사장님께서 김영선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여론조사를 갖고 와야 내가 이준석 대표가 내가 어디 공간이나 어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와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순수하게 정당에서 당대표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여론조사의 수치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뉘앙스 차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와. 그러면 공천 내가 다 주고 작업 다 할게. 이러한 뉘앙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뉘앙스는 이기는 여론조사라도 있어야지 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태균 씨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기는 여론조사 이거 여론조작해서라도 가져가야지 이렇게 뭐 착각을 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그럴 수 있으나 네.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했으니까 그게 이준석 당시 대표한테 전달이 됐다면 이거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 당대표로서 여기저기에서 공천 부탁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로 일단 이기는 게 있어야 내가 뭐든 할 게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저는 그 말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세한 카톡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건 뭐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부담이 그 되겠죠. 뉘앙스면은 현재는 아직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명태균이잖아요. 그게 다르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고 그러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조작된 여론조사를 만들 수 있는 명태균을 사람에게 얘기를 모르고 했다. 명태균과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다면 저도 후자의 얘기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기는 게 있어야 공천이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명태균과 이전부터 이준석 대표는 꽤 밀접한 관계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22년도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뭘까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거기 되겠죠? 플러스 7불사. 너무 그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가지 않으면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 추측이기는 추측이네. 해서요. 다 추측이에요. 네. 그나저나 이제 실제로 드러난 카톡 내용이 이번 주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시사인에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세 사람의 텔레그램 그리고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쫙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끝은 어디에서 끝날까? 그냥 너무나 이제 이 카톡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눈에 띄는 건 여론조사를 받았구나. 직접 여론조사에 대한 것들을 파일을 받고 추이를 보고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본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관계가 몇 번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을 만난 거. 그리고 혼내서 내쫓았다는 식으로 손절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카톡도 있고 김건희 씨와 명태균의 카톡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냅 충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 정도로 명태균의 영향력은 지대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공천, 뭐 금전거래 이런 거는 엿볼 수는 없으나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왔구나라는 정도 또 확인하는 씁쓸함. 네.
하여튼 여사와 또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관계가 시사인 통해서 공개된 카톡으로 더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김영선 공천을 해줬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대목이 몇 개가 있는데 카톡에 나온 게 21년 10월 이때는 국민의힘 경선 당대표 그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 그 중이었는데 여사가 얘기를 하죠. 홍준표가 1등 안 되는 게 맞느냐, 어렵다.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그럼 뭐 제발 꼭 1등이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꼭 1등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해석에 좀 그냥 뭐랄까요, 조급한 마음에 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약간 참모의 입장이니 꼭 되도록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 되도록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는 걸 바탕으로 한다면, 앞서 윤석 전 대변인 말대로 그러면 어떻게든 그래서 좀 더 적나라하게 무슨 짓을 해서든 혹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이 나오면 여론 조작에 대해서, 또는 조작은 아니라도 어떤 인위적인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지지층 또는 당원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줄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들을 여사가 부탁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양쪽은 원론적인 얘기다, 조급해서 그냥 1등 돼야 되는데요, 제가 만들게요, 뭐 이런 식이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론이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냥 뭐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자백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그 당시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참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참 의원들을 상당히 이제 하대하는 그러한 말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시에 그분들이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이라는데,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 정말 대선 때 열심히 해줬던 분들이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이런 분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고 참 그게 불행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인 거 아니에요. 이 당은 뭐 내가 얼마든지 뭐 이 중진원들도 내가 뭐, 그런 생각, 참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공개된 이제 카톡 내용 중에서는 이제 대선 당시의 상황도 조금 있었어요. 이미 봤던 거기는 한데 뭐 이놈들 이거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위장당원도 있었어요. 네, 당시 이제 캠프에 계셨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허탈하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위장당원 발언하실 때는 저도 이제 거기 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즉석연설처럼 갑자기 하시더라고, 원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단어가 나와서 너무 놀랬고,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랑 카톡하면서 그 부분을 짚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젊은 사람들 굉장히 이거 표 다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당원들이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그럼 젊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걸 위장당원이라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윤 대통령이 그 위장당원 아니다. 위장당원은 민주당 성향이 들어오는 건 젊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단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랐던 기억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날짜도 나오잖아요, 10월 4일. 제가 요거 보고 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위장당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급증한 젊은 당원을 위장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건 명태균 씨가 카톡 내용 하니까 이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구별해요? 얼굴 딱 보면 위장당원인지 아니면 이준석을 쫓아온 젊은 당원인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위장당원이라는 그 대상이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구별은 못하죠. 구별은 못하죠. 새로 신입 당원이 막 100명 있어 거기서 어떻게 그걸 구별해요? MBTI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를 사실 장성철 소장님이 그 클라우드 장애 탄생 정치인사에서 얘기를 한 게 그게 언제죠? 9월인가? 9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9월? 한참 됐어요 또 그렇죠. 시계를 돌려보니까. 이제 6개월 정도.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명태균 씨는 검찰 못 믿겠으니까 특검해달라 뭐 이런 입장이고 창원 쪽 분위기가 어떻대요? 최근에 못 들어봤습니다. 아, 좀 게을러지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창원에서 창원에서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그렇구나. 되면서 이제 김한정 씨 서초동으로 가야지. 압수수색했고. 네, 네. 근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출장 조사를 창원지검으로 가서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원래 전담팀에 있던 분들이 가서 1박 2일 조사를 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가 1월 중순인가 이때하고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상당히 더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것 자체는 그리고 지휘 라인도 바로 중앙지검 그 3차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직무대행 사실상 총장에게 직보하는 라인으로 꾸려진 거거든요. 컨트롤할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죠. 대검에서 직접 컨트롤하려고 한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하면 되게 명명백백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촉구할 따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막 11월에 나올 때는 창원지검에서 적극적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특히 계엄 이후로는 뭐 뉴스 밸류 자체도 좀 그렇겠지만 활동 자체도 따져보면 많이 줄었어요.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대검에도 냈는데 그 이후에 대체 뭘 수사했냐. 그러니까 2월 10며칠 14일까지인가요? 포렌식을 했다고는 하지만 포렌식만 하고 계속 기다렸느냐. 관련 수사가 좀 더뎠다는 느낌은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번 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건이 맞아요. 예, 넘겨졌고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사 2부는요. 김건희 여사 얘기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육성이 여러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좀 충격적이었던 건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느끼는 점이 전 좀 많긴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느끼는 게 많죠. 아니 저는 언론사를 폐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예. 도대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 통일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의식이 정말 큰 것 같다는. 강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현실 인식이 없거나 그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의식이라는 것들은 자기의 자존감이라든지 현실 인식이 바탕으로 됐을 때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말하자면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피상적인 권력을 잡게 되니 못하는 게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이 잘 되게끔 옆에서 조력자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을 옆에서 지시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본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언론사를 폐간시킨다는 말을 폐간돼야 될 언론사요. 이거는 평가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겠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국회의원 공천도 하고 웬만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장관 자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언론사 정도 마음에 안 들면 폐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로 한 몇 년을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남편 못지않게 위험하다. 네. 제가 느낀 감정은 원한이에요. 원한. 조선일보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 그렇죠? 원한이 있으니까 폐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한은 무엇일까? 근본 원인은 내 편을 안 들어줘서 그런 게 아닐까. 당시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김건희 여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기사, 사설, 칼럼들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원한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걸로 치면 MBC가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 이름에 근데 이거죠. 같은 나와야 편인 될 줄 것 알았는데 같은데. 오히려 더 대신했다. 심하게 하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 동안 계속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한 게 저는 보수 우파 사람인데 왜 윤석열 정권을 왜 욕해? 그러니까 장성철, 서영주보다 더 나빠. 원래 서영주는 비판한 사람이니까 네. 비판해도 안 미워. 믿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내부자가 더 밉다 이거잖아요. 예, 그 섭섭함과 원한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폐간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잘못됐죠. 부적절하고. 근데 한켠에서는 단순히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일건 아닐 것 같다. 또 뭐 뭐가 추측이 있습니까?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뭡니까?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서 더 화를 돋궜다. 뭐 이런 추측도 거래.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비판적 칼럼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시사인이 공개한 카톡에도 조선일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반감들이 반영돼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대화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 이후기 때문에 극우 지지자들이거나 극우 인사라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일에 일말의 가능성인데 예전에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했었잖아요. 만일 그런 식이라면 내가 이제 조선일보 폐간에 앞장서 줄게.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되지 않을까? 일말의 가능성으로 그런 가능성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 어떻게 폐간시킬 수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배우자는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으로 복귀하기는 좀 먼 얘기 같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관저에서 나와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물론 말씀한 대로 그 감정적인 원한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걸 토로한 것이지 저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실행은 되지 않았을 텐데 폐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계엄밖에 없습니다. 또 계엄을 통해서 언론사를 폐간시키거나 폐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밖에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수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80년대 있어요. 80년이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전두환 정권이 실질적으로 출범했다고도 볼 수 있는 출범 아직 안 했지만 그때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거의 뭐 50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한다. 또 비슷하게 계엄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실 안의 분위기가 그런 거를 상당히 비중 있게 검토했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대통령 배우자까지도.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그럼 대통령 복귀하면 또 계엄할 수 있겠다는 소리네요. 아니 이제 이런 논리라면 이런 논리로 가면 말 그대로 한다면 이제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여사가 물론 홧김에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제 친구 동네 김 씨가 아니잖아요. 여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사가 V0다. 우리가 봤던 마포대교에서 난간을 가리키던 사진 실제 국정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이고 여사는 관저에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어라고 하면 언론에 대한 압박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네. 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지를 상상해 봤는데 네. 이건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상실감? 그동안 V0 역할을 해왔고 그 V0 역할을 뒷받침해 준 사람은 대통령이었잖아요. 본인의 배우자 아니 남편.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부터 명품백 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불만을 토해내면 대통령인 남편이 다 막아줬어요. 거부권으로 막아주고 국민의힘을 활용해서 막아주고 또 그다음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막아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선일보가 11월부터 계엄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당신 때문에 국정 운영이 힘들다 하면서 대통령이 조금 신경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용한 게 좀 치우겠다라는 식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 권력을 다 잃게 만드는 원흉이 조선일보지 않냐. 플러스 믿었던 너마저 라는 것들이 아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 이제 현실 인식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뭐 이런 평가는 지배적인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는 게 그럼 조선일보는 자신들을 이렇게 위협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녹취도 가만히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들 말 듣게끔 하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혹시 이 녹취를 어떤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 무기는 이제 그 전에 USB 조선일보 기자에게 명태균 씨가 전했다는 그 USB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전해진 다음에 보도는 않고 갖고만 있을 때 칼집에서 꺼내지 않은 칼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용산의 비서관이 그 해당 기자에게 전화해서 뭐 관련 내용도 물어봤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영향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뭔가 장난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여사가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취재에 들어가신 분은 없나요? 아니 당사자들이 뭐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취재 한계가 있는데 다 추측의 영역이죠. 어쨌든 보도하지 않으면서 계속 김건희 여사 뒤로 물러나야 돼. 뭐 사저로 가. 뭐 다른 어디로 가야 돼. 뭐 국정 운영에 손대. 이런 논조로 계속 기사를 쓰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것도 USB 확보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날 협박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건 또 저희가 상상이니까. 아니 동료분들 조선일보에 좀 없으세요? 그 내부의 분위기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치 눈치 없이 대답하겠어요. 또 야 너네 지금 어떠냐 상도덕이 이렇게 있지. 얘기 네. 물어보기도 좀 근데 그렇긴 기자들이 하죠. 보통 그런 거 있으면 안에서는 부글부글하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헌재 흔들기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뭐 폐간을 얘기하고 이런 협박도 받는데 조선일보는 약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취지, 느낌, 독자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조선일보의 논조가 뭐 중앙이나 다른 데랑도 다르게 유독 좀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제 갑자기 폐간 얘기, 특히 여사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지? 라는 분위기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선일보의 이 기조 변화를 우리가 봤을 때 그 USB 입수 시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일보에서는 그거를 듣고 음성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하고 나서 기조가 변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추측에 대해서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 말로 하면 지들 뭐 뜻대로 하기로 하면서 지금 변했다는데 그 뒤에 있어요. 자기들 말을 듣게 하고 뭐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들 할 건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조선일보 사이에 뭐 서로 간에 많은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뭐꼭 조선일보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폐간만 조선일보 주로 나왔죠. 조중동이라는 말을 한 거를 보면 언론 전반에 대해서 보수 언론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감정을 적어도 김 여사는 갖고 있었다. 뭐 이유야 이제 다 말씀하신 거고 그런 차원의 언론관을 볼 수 있었고 이제 특별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폐간 그다음에 이제 USB 입수 이런 게 연관이 되니까 조선일보에서 아예 해명을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도를 안 했고 전하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내부는 굉장히 감정이 복잡할 거예요. 아,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 그런 식으로 회사가 어떤 보도에 해명을 대해서 네, 해명하는 게 입장을. 그런 게 이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뭘 입수했는데 보도를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보도를 안 예, 하고 그런 이런 게 식의 흔치 해명까지 않다. 하는 경우를 아, 그렇게 크게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당사자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도 당시에 최대 이슈가 공천 개입에 대한 여사의 육성이 있느냐는 최대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확보한 USB에 육성이 있는 것으로 그 5월 9일 지금은 공개된 그 육성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장 큰 쟁점 사소한 쟁점 뭐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데 최대 국민 관심사인데 이거를 보도를 안 했다라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쨌든 입장문에서 명 씨에게 수차례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 씨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서 기사 안 썼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결정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듯합니다.
취재하신 내용이에요? 보도도 살짝 나왔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위헌 상태를 방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게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헌법에 관련한 가장 강력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에요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를 아무런 해명이나 근거 없이 이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안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임명을 하시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재의 판단만 갖고 최상목 대행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가지고 돌아오면 그 공을 한덕수 총리한테 넘겨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고 임명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망역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그렇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다른 차원의 다른 검토 아니면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수준의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변론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금방 끝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오는 데는 엄청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하여튼 뭐 그런 분석도 있고 뭐 또 길게 또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 새로 왔잖아. 그러면은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증인 다 다시 불러. 이런 식의 막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임명이 되더라도 본인은 이번 판결에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빠지겠다.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높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본인 스스로 국권을 문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고 저는 봐요. 헌재에서 이 결정을 내리면 입법부 행정부의 권한의 쟁의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당신 행동을 바로 고쳐 잡아라 하면 헌법재판소법에는 즉시 임명하게끔 거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실 건데 일단 조금 일반적으로 시간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2, 3일을 넘기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권한대행 쪽에서 얘기한 거는 정무적인 부분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본인 스스로 자격 상실을 얘기한 거라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사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공직자라는 자리가 본인에겐 달콤하지만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자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고 그걸 못 지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권을 혼란시키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정도의 걸단력이 없으면 권한대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참 전 답답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소에서 판결해 줬으니까 국민의힘이나 어디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저도 최대한 노력할 만큼 했는데 이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임명하면 돼요. 그다음에 공원헌법재판소에서 그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2월 3일부터 법과 원칙을 한 사람이 깨버리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최소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즉시 이행하고 그게 넘어가서 헌재에서 또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정치권의 어떤 이 서로 이점을 들어주느라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금 계속해서 깨고 있다. 답답합니다. 지상권은. 최상목 대행이 이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헌재가 헌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명 중에 2명을 추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굴러가게 만든 것. 전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탄핵 심판이 안 돌아가게끔을 원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약 재판관은 임명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이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나라 경제가 지금 이 모양이고 경제부총리잖아요. 더 신경 쓸 게 많은데 왜 그 결정문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을 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이 할 필요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장 소장님이 짚어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네. 임명이 되면 변론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있고 하니 민주당의 속내는 어때요? 속내는 뭐 8대 그러니까 8명 체제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즉시 임명하고 들어오면 헌재가 평의를 거쳐서 9명인데 만에 하나 어떤 선고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변론갱신을 하는데 50시간 부분들을 충족을 하고 나서 할 것이냐. 그래봤자 뭐 1주에서 2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헌재에서의 정해진 뭐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면 그렇게 가는 것은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경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굳이 9명이 아니라 8명으로 해도 우린 무방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최상목 권한 대행이에요. 헌재에 가서 결정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토달리는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네. 임명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분위기는 헌재 분위기가 그냥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5대 3이나 6대 2여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애매한 평의와 또 평의를 여러 차례 더 열겠죠. 그다음에 평결해서 혹시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 아냐? 이거는 뭐 혹시 이게 기각되는 거나 이런 걸 떠나서 판단이 좀 애매할 때는 완전체로 해놓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할 그렇죠. 텐데 예. 이미 평의를 몇 번 했는데 8대 0이다. 그러면 굳이 한 명을 더 해서 뭐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끈다거나 또는 뭐 어떤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 누군가 흥결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인 체제로 간다. 만약 8인 체제가 결정이 되면 이거는 뭐 8대 0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임명이 결정되더라도 평의에 안 끼게 되면 지금의 이제 8인 그렇죠. 체제로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복귀 준비 모드에 들어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복귀를 준비하고 있나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또 그 대통령실에 소속된 분들이라면 할 수밖에 없어요.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가능성의 수치야 각자 느끼는 게 다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는 이게 탄핵 인용 가능성 높으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럴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 그런 말하면 혼난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놀았어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실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권한대행이 왜 있어요? 대통령실은 그대로 도는 겁니다. 복귀 모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갑자기 오니까 청소를 하고 이런 걸 복귀 모드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대통령실이 국정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일을 안 했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시스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복귀 모드가 뭐지? 청소하나? 그 이하는 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명이 예를 들어 뭐 각 비서관도 회의를 하는데 한 명이 이거 기각돼서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복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누군가 거기에서 대놓고 반대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대통령실에서 뭐 돌아오겠습니까? 이 얘기 대놓고 못 하거든요. 진실은 누가 알고 있냐? 속으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얘기해요. 누가 충성하느라고 그런 얘기해서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됩니다. 일단 반대는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복귀 모드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실제 복귀를 예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개헌을 언급하면서 복귀를 조금 이제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애초부터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도 개헌을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이렇던데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냥 제가 들은 거, 어. 선거할 때 후보 되는 과정, 후보 되신 직후 그때도 차에서 여러 얘기 하잖아요. 그냥 임기만 마치는 대통령은 안 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임기에 연연하면서 그냥 5년 편하게 지낼 그런 대통령 안 할 거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갖고 이 선거에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개헌에 대해서도 긍정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이제 다르니까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냐고 물으면 저도 뭐 근거는 없는데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최종 진술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단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심판 시작하기 이전에 계엄 이후에 이제 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 전 대표랑. 그때는 왜 동의를 안 하셨을까요? 그때는 한 번 더 그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 탄핵 직전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질서인 퇴진 얘기할 때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계엄 직후니까 여러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당의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상황을 지금 상태에서 수습할 수도 있고 또 탄핵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뭔가 그 시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 거기서 만약에 무슨 뭐 개헌을 던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뭐 짧은 기간 경험을 해봤잖아요. 한 3, 4년.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시간은 많았었잖아요.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 비상계엄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뭔가 질서 있는 퇴진 얘기했을 때 임기 연연 안 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뭐 이런 정치기획을 던지면서 본인이 뭔가 좀 강력한 정치 드라이브를 했으면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영구집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영구집권을 깨하려고 계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그래서 저는 그 최후진술에서 나온 뭐 그런 뭐 개헌에 대한 얘기는 저 좀 잘 봐주십시오. 개가천선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재판관들의 호소이지 정말로 본인이 머릿속에 개헌이라든지 임기단축이 있었다라고는 정말 믿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서 이제 이선영 앵커가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통해서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던졌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갈 때 주워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